좋은 종목을 좀 스몰캡 중에서 발굴을 하고 싶다면 그 순매수한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셔서 얼마나 강하게 비중 있게 들어오는지를 보셔서 그러면 인버스와 곧버스를 투자하는 시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목에 찰 것이고 그 다음에 동결하다가 금리를 인하시키자 했을 때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민재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거. 네. 한 2달 만에 뵙나요? 네,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빨리 지나가네요, 시간이.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소극적, 뭐 오늘만이 아니죠. 최근 네네. 계속 오랫동안 지금 계속 소극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이러한 현상이 일단 왜 일어나는 건지 일단 원인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도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한 8,7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그건 뭐 신흥국 전체에서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추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6월 3일부터 6월 9일, 그리고 그 6월 10일부터 6월 16일, 그리고 6월 마지막 거의 주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는 EM이라는 것은 이머징 마켓 쪽이죠. 네. EM 쪽에서 이제 자금이 계속 유출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4억 달러 정도에서 나가는 금액이 16억 불 정도로 지금 최근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대만과 한국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대만과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 매도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일단 아시아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지금 유출되고 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네.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또 뭐 사회 뭐 인프라 사업이니 뭐니 뭔가 경제를 더 좋게 하기 위한 일들이 막 펼쳐지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다 팔고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걸로 보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방금 이제 달러 이야기를 딱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딱 준비를 해왔는데 왼쪽이 달러고 오른쪽이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인덱스주는 달러 인덱스는 오른쪽 6개 통화의 등락에 따라서 달러 강세도 됐다가 달러 약세도 됐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로화가 지금 보시면 57.6%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이 다시 또 이 코로나나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델타 변이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경기에 부담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해당 국가의 통화는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달러를 구성하는 가장 큰 비중의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당연히 상대 통화인 달러는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최근에 90 아래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92로 위로 탁 튀어오르고 저 캡처는 제가 오늘 오전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지금은 뭐 살짝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92.4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합을 해보면 달러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가만히 돈을 넣었다가는 아이고 이거 손실이 나서 한 손실이 일단 외국인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시가총액 대형주부터 자금을 빼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글로벌 그 뭐죠 이머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뭐 가리지 않고 실은 다 빼가는 거니까 네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안 좋은 면이 있어서 나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안 좋은 면이 있다면 저는 항상 예전에 2개월 전에 제가 왔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채권의 흐름을 보면 뭔가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맞아요. 2개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채권은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가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저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네네.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돼야 된다. 이 네네.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을 사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뭔가 큰 위험이 있다면 채권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죠? 오히려 팔아야죠. 그래서 근데 단기적으로 이거는 자금 플로우에 따라서 그리고 달러 약세 강세에 따라서 일부 자금이 주식형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큰 위험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 이창훈 그 전 공무원연금 CIO 하시던 네네. 예, 그 단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왜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펀드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네네네. 정말 단순하지만 그게 사실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투신이라고 불리는 투자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관들 중에서도. 근데 투신들은 뭐 지금 저희가 여의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총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이제 펀드에다가 돈을 안 넣으니까 당연히 펀드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총알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ETF를 사든지 하니까 요즘 트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이 금융업에 계신 분들도 참 시장은 넓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힘들어지는 부분이 또 있네요. 네네. 네. 자,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도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고 파는 어떤 종목들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요즘 뭐 매일 이제 퇴근하고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그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누적 순매수 포지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이너스 17조 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진짜 많이 팔았네요. 네,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17조 원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제 힘들어진 상황인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왼쪽에 보시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체인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에 계속 팔고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 보시면 왼쪽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반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거의.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을 비교를 했더니 결국에는 또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는 종목의 편에 서기보다는 우리는 오른쪽 편에 서야 되고 그들이 파는 와중에서도 사는 종목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 일단 우선은 그 전체적으로 시장률에서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죠. 코스닥은 올랐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개월 전에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 그래프가 위로 크게 튀지 않는 이상은 시장 긍정적으로 중기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초 이후 3.9에서 지금 3.04 오늘 새벽 기준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별로 뭐 크게 위험 신호는 감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뭐 하루 이틀 등락에 따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이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주가는 실적 곱하기 4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그 실적은 EPS인데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기업에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인지 아니면 돈을 좀 못 벌 것인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데 2020년 3월달 코로나를 사태 이후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반면에 최근에 15배까지 올랐던 이 퍼는, 우리나라 퍼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은 좋아지고 실적 모멘텀은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낮아지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실적 좋아도 주가가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지금은 실적은 여전히 좋아지는 방향인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데 금액 기준으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금액 기준 한 주 동안입니다. 지난 거래 대금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죠. 순수하게 거래 대금 기준으로 많이 사고 왼쪽은 기관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 순으로 되어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오른쪽은 가장 많이 판 종목들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해뒀습니다. 탑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통되는 업종에다가 제가 색칠을 이렇게 색깔을 조금 입혀봤습니다. 눈에 띄게 입혀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한 주 동안 금액 기준입니다. 네.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은 IT 업종이 눈에 많이 띄네요. 그죠? 노란색으로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DB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주황색입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러한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 보시면 금융업종, DB손해보험,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한 주간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들을 보면 카카오가 양쪽 다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진짜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자 2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하고 항상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 하나 보면 데일리나 우리 경제신문을 보면 증권면에 보시면 다음날 보면 항상 금액 기준으로 저렇게 다 표시를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 많이 산 업종을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본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시가총액으로 저는 나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죠. 이제 매수 강도라는 표현을 저는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순매수한 금액을 가지고 그 회사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강하게 샀는지가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한 주간으로 뽑아보니까 전혀 다른 종목들이 지금 보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대형주들은 안 보이시죠, 사장님? 거의 다 좀 중형주. 예, 중형주. 근데 DB 하이텍은 뭐 조금 전에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DB 하이텍을 제외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좀 중형주 아니면 중소형주, 스몰캡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좀 텐베거라는 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꿈들을 꾸시지 않습니까? 네, 꿈을 꾸시니까 그 텐베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을 사서 우리가 10배거를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큰 금액을 보시면서 시장의 큰 돈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엣지 있게 좋은 종목을 좀 스몰캡 중에서 발굴을 하고 싶다면 그 순매수한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셔서 얼마나 강하게 비중 있게 들어오는지를 보셔서 그 같은 섹터나 같은 업종, 같은 테마 쪽으로 자금이 좀 집중된다면 그들 섹터 테마를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일 위에 있는 한 종목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 F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간이 2.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예,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2.6%를 지난주 한 주 동안 매집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 크리스 FNC는 골프 의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해외로 잘 못 나가시니까. 그렇죠. 요새 뭐 부킹하기 힘들다고 그러던데. 힘들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 그 옷빨이라는 표현을 쓰긴 그런데 이 뭐죠? 스타일? 네. 골프 나가실 때 이 스타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패션쇼 하러 가는 그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실력보다는 패션쇼로 하시는데 그래서 이 골프 의류 용품의 분위기가 상당히 업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아마 미리 선침해가 이제 기관들 쪽에서 들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소형주 중에서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실적이 점점 우리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오케이, 지금은 좋은 거 오케이. 네. 다음 달도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점을 찍는 거 아니야.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가지신 분도 있어요. 네네. 그 피크아웃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몇 개월 후에 어떤 주문 실적이라든가 회사 담당자들은 알 수 있으려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지난주에 뭐 회사 이름은 제가 탐방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VTGMP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거든요. 네, VTGMP 새로 상장한 데 아닌가요? 새로 상장한 회사는 아닌데 국내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대박이 난 매일 데일리로 수딩 마스크팩을 한 장씩 뽑아서 얼굴에 이를 붙이는 게 일본에서 아주 메가 히트를 쳐서 일본 쪽에서는 온라인 쇼핑 쪽에서는 거의 랭킹 1위로 지금 그 제품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슈가 있나 싶어서 코엑스 맞은편에 이제 회사가 있어서 제가 지난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이후로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듣고 2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도 일본 쪽에서 잘 나오니까 좋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에 지금 주가는 최근 안 좋거든요. 근데 회사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실적이 좋은 거는 좋아지고 있는데 이 주가의 단기 흐름을 그 회사의 관계자분들도 잘 몰랐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피크는 모르지만 큰 흐름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최근에 그 연준의 자료를 제가 보시면 그 연준이 혹시나 뭐 거짓말 하지 않을까, 나중에 뒤통수 치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죠.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안 한다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그죠.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의심이 과연 우리한테 좀 지금 주식 투자를 지금 하는 입장에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연준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만 가면 제가 봤을 때 큰 파동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증시의 격언 중에 하나가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하나가 있고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큰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했었던 이 기자회견에서 하는 이야기는 나는 계속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1200억 달러, 월 1200억 달러의 돈을 계속 찍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다만 이 돈을 찍어낼 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거고 결국에는 기준금리까지 올리게 될 거다라는 이런 불안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인플레이션이 안 만들어지게 돈이 어디 필요한 곳에 잘 뿌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프라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죠. 일단 1조 정도는 통과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초당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이제 안을 마련했는데 의회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통과는 지금 안 됐던 거죠. 그냥 서로 지도자들 협상단들끼리만 얘기되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저는 저희 개인적으로 정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의 성격도 아니고 어중간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일단 우리 이거는 통과를 시키자고 해서 초안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지 진짜 민주당 진짜 공화당 분들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요게 되면 돈을 많이 뿌린 게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에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금리가 자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너무 우리가 먼저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뭐 금리가 이렇게 낮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께서 하반기에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하셨지만 그 금리 살짝 올라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다른 곳에 투자할 데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 이 저금리 상황에서. 근데 그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부동산을 사건 주식 투자를 B2가 요새 뭐 유행이니까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2배로 뛰어버리면 그건 뭐 쓸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건 가처분 소득인 거잖아요. 주머니에서 이제 돈이 내가 이제 원래는 이자가 1%였으면 한 100만 원 있은 게 2%로 올라가 버리면 50만 원으로 팍 줄어드는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투를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주가는 실적과 멀티플로 이제 주가는 정해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멀티플을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식이 예전에는 우리가 10배를 노리고 했다면 앞으로는 뭐 5배, 3배 이렇게 목표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엔 내가 막 그 신용 잔고라든지 신용 뭐 빚 미수 뭐 이런 것을 빚내서 작년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라면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서서히 줄여 나가시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거죠. 이제까지 시장을 뭐 아까도 우리 그 데이터 보여주셨지만 네. 기관이나 외국인은 전부 매도하고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이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게 이제 개인들인데 맞아요. 예. 이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산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지 하방 경직성 버텨주는 네, 네, 건데 네. 이러한 돈들이 줄게 되는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네, 네. 그러면 결국 수급에서 더 약해지면서 시장은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 체력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파는 와중에 유일하게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버팀목이 사주고 있으니까 사줬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여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들의 여력이 오히려 한계가 있지. 이 글로벌 자금 플로우라는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지금은 선진국이 먼저 이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경기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선진국은 주식형 펀드 자금 플로우가 괜찮거든요. 예. 근데 언젠가는 이 백신 관련된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뒤에서 신흥국들이 극복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성장률이라는 것은 신흥국 쪽에서 빨리 올라온다면 그 자금들의 이동은 선진국에서 다시 신흥국 쪽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들이 만약에 좀 금리가 올라가서 주춤한다면 결국엔 저는 또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그러한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요즘 그 시장이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하락할 걸로 믿는 분들이 늘면서 인버스 ETF에 베팅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뭐 4조까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떨까요? 이런 분들 이게 계속 시장이 올라간다고 지금 믿으시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갑자기 조심스럽네요. 제가 아까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러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이힐드. 네, 하이힐드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 것 같은데 2개월 전에 우리 8.15 머니톡이라는 방송을 보셨던 분이라면 저는 인버스, 곱버스라고 하나요? 네, 그 플레이를 안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부도나는 회사들의 위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막 올라가야 야 금융시장에 뭔가 사고가 터지겠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위험 자산이니까 빠져나가겠구나. 근데 빠져나가되 어디부터 빠져나갈까요? 우량주보다는 당연히 코스닥, 나스닥 이런 성장주들 쪽부터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겠죠. 아무튼 그렇게 빠져나가면 주가는 빠질 거고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버스랑 곱버스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중간중간에 살짝씩 뭐 위로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연초 이후의 추세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도 사상 최고치, 다우도 사상 최고치, 코스피도 얼마 전까지 3,300선을 넘는 사상 최고치. 오늘 코스닥도 신고가 낮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곱버스를 들고 계시고 인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위험이 뭔가 시장에 위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저는 위험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버스를 투자하는 시기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2004년도, 8년도 사이클을 생각해 보시면 기준금리가 그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2004년도에서 8년도까지 중국발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그때 시장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은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동결을 하다가 떨어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금리가 하락하는 인하시키는 시점부터 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경기가 이제 좋아지니까 금리 올라가다가 금리 안 좋아지면서 인하하는 시점, 그때 주식시장이 꺾이는 시점, 그때가 인버스를 투자해야 되고 곱버스를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앞으로 금리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저는
물려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시. 레버리지에 물려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빠져나올 기회가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그렇죠. 저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상승장인데 인버스에 들어가 있으면 반대로 가다가는 예, 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버스와 곧버스를 투자하는 시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목에 찰 것이고 그 다음에 동결하다가 처음에 앞으로 과열됐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시키자 했을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지션을 좀 줄이시고 인버스와 곧버스로 가시면 훨씬 좀 포트폴리오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네. 좀 아쉽네요.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너무 시장을 단정적으로 예측해서 어떤 이런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아니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네. 이게 좀 화끈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논리에 설득이 되면 그냥 싹 밀어붙이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4조나 지금 베팅됐다고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이거 잘 참고하셔서 포지션 잘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